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인데요. 창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공포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공포에 거짓 정보까지 뒤섞여서 반중을 넘어 중국을 혐오하는 이른바 혐중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에게 괜히 반감을 드러내는 일도 곳곳에서 있다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질병은요, 국적이나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 아닌가요?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요, 병이 미운 거지 사람이 미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1월 29일 아침에 매일경제 신문 1면부터 출발합니다. 매일경제 1면 기사입니다. 우한에서 온 중국 관광객 서울 면세점 활보. 지금 많은 분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반중, 혐중 이런 얘기 했는데요. 사실은 그거와 별개로 뭔가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되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6호 10여 명이 22일 입국해서 경복궁 등 시내 곳곳 방문 후 출국을 했다. 우한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22일은요. 23일부터 우한이 봉쇄가 됐잖아요. 봉쇄 직전에 우한에서 떠나신 분들입니다. 지금 감염자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신 분, 이른바 잠복기에 있는 분도 이게 전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요. 4번 환자 172명 접촉했다. 추가 감염 우려 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출렁출렁 충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한 방문 숨긴 환자, 그리고 알고도 신고 안 한 의사. 네 번째 확진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좀 더 뭔가 신경을 좀 쓰고 꼼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의사는 정보 확인하고도 되묻지 않았다. 이 4번 확진자는요, 귀국 다음날 몸살로 진료를 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흘 후에 환자가 밝히자 보건소에 신고했고요. 최소 5일 동안 무방비 상태 노출됐다. 그리고 170명이 넘는 분과 접촉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우한으로 전 세계를 투입해서 거기 계신 한국인분들 한 700여 명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한국으로 다 모셔오기로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영입 떠들썩했던 민주당 인재 2호 미투 터져 불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어제 하셨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기 보시면 총선 인재죠. 원종건 씨 전 여자친구 관련 어떤 데이트 성폭력 의혹, 이른바 미투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그래서 논란이 커졌고 결국에는 본인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불출마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볼 문제는 민주당에서 이 원종건 씨를 영입하려고 많은 분들이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최소한 상황 설명 또는 사과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와 검찰 또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수사팀 백원우 등 기소 요청. 그러나 이성윤 또 거부. 지금 백원우 등 기소는요. 이른바 선거 개입,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죠. 그와 관련된 인물들을 기소하겠다 했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또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결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죠. 선거 개입 혐의 박형철, 송철호 포함.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이성윤 지검장과 회동을 합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우가 맨비엔 논설실장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최양호 현대경제원 연구원 고문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당 소속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자유한국당의 변환봉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화면 봐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2차 감염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우한을 다녀오지도 않은 한 일본 분이 감염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한도 안 다녀왔어요. 단지 우한에서 온 중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버스를 운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요. 그 중국 분들은 당시에 아무런 증상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더 지금 무서운 거예요. 지금 2차 감염.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인재가 된 인재 영입. 첫 번째 인재는 한자로 돼 있죠. 재난입니다. 두 번째는 인재입니다. 인재가 된 인재 영입이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 또다시 결재 보류. 지금 검찰과 법무관의 대립 상황을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당비 100억. 당비가 100억 정도 있다고 알려진 정당. 지금 굉장히 내홍을 또다시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도 좀 봐주세요. 전 세계 과연 얼마나 퍼지고 있는가를 이 지도가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죠. 28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지금 시간 더 퍼졌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확진이 4,500여 명, 사망 100명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발생 국가 16개국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중국 보시죠.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4,500명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라 우리와 일본입니다. 각각 4명 지금 확진 상태고요. 대만, 홍콩,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까지 갔습니다. 호주도 지금 5명이고요. 여기 보시면 프랑스 3, 넘어옵니다. 이쪽으로. 미국 5, 캐나다 1명. 자, 어제 오전 상황일 뿐입니다. 점점 더 지금 지도에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일본 2차 감염자는 우한 가본 적 없는 관광버스 기사다. 관광버스 기사. 우한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확진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은요.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다녀오지도 않았는데 확진이 됐다는 겁니다. 우한에서 온 여행객들 태우고 운전을 했을 뿐인데 확진된 겁니다. 그리고요. 독일의 자동차 업체 직원은요. 상하이에서 온 중국인 동료와 회의한 뒤 감염됐습니다. 문제는요. 우한에서 온 여행객들, 상하이에서 온 동료, 증상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잠복기 상태에서도 전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요. 미국과 일본 오늘 우한으로 전세기를 띄울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국이 지금 우한에서 자국민 탈출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이번에는요. 여기 보시면 일단 괴담이 너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우한 폐렴 공기만으로는 감염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오레가노 오일 뭐 이런 거 얘기가 좀 있던데요. 이거 예방 효과 없다고 합니다. 그냥 드시는 겁니다. 그냥. 여기 보시죠.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또 인터넷을 중심으로 괴담처럼 돌고 있어요. 근처에서 쳐다만 봐도 감염된다. 쳐다만 봐도 감염됩니까? 아니랍니다. 환자의 침이 눈, 코, 입 등 이른바 점막을 통해서 들어올 때만 감염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손 세정제 효과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소용없다. 아닙니다. 씻으면 좋습니다. 대신에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씻으시고요. 손 세정제도 꼼꼼하게 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이게 등급이 있잖아요. KF94 마스크만 효과가 있는가? 아닙니다. KF80 등급 등 다른 일반 마스크도 쓰시면 효과 있답니다. 너무 좋은 거 찾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지금 되고 있는 건가? 아직 없습니다. 이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치료제도 없고요. 백신도 없다는 겁니다.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以后，整座城市变得安静不少。Nobody here that outside. 我们妹妹差点累都要累死了，天天上班一天休息都没有。 Yeah, we're putting a brave face on it, but yeah, most of us are scared and yeah, would like to be repatriated now. I certainly would like to be repatriated now, yes. 精准施策，我们一定会战胜这一次的疫情。 네, 지금 중국 현재 모습 다양한 영상을 봤는데요. 모두 차분한 것 같지만 다들 공포에 질려 있다. 이런 모습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전문가를 통해 더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먼저 가장 궁금한 것부터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기사 몇 건을 봤는데 걱정되는 사항이 있어요. 잠복기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얼마 전 중국 당국도 그 가능성은 거론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감염병은 잠복기, 이제 증상이 없는 시기에는 전염력은 없다고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예. 뭐 예외적으로 뭐 홍역이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사스나 메르스 때는 잠복기에 전염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보건당국 최고 책임자가 잠복기에 감염이 가능하고 전파력이 좀 세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어제 뉴스에 의하면 그 중국 허난성에서 잠복기에 있는 한 분이 일가족 5명을 전염시켰다는 뉴스도 나와서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좀 검증이 필요하고 근거가 필요한데 만약 잠복기에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의 방역 조치가 뭐 좀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우리가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 내용이 100% 맞는 내용으로 확인이 된다면 지금까지 상황하고는 다르게 전개될 수가 있겠네요. 예, 지금보다 좀 더 확산 속도나 이런 걸 좀 우려하는 걸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스나 메르스의 지금 확산 속도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이 불과 작년 12월 31일 날 중국이 세계보건기구에 우한에서 계질폐렴이 유행한다고 시작한다고 보고한 지 공식적으로 보고한 지 한 달 만에 이제 거의 5천여 명 전 세계 14개국에 확산되는 것은 분명히 유사하게 우리가 2003년 사스랑 유사하다고 봤는데 이 2003년 사스는 7개월 동안 뭐 8천여 명이었는데 지금 한 달 만에 5천여 명이고 이것도 사실 중국의 홍콩 대학이나 뭐 영국의 임페리얼 대학의 추산치에 의하면 실제는 우한에서도 4만 4천여 명이 있을 것이다. 그럼 지금 공식 통계 외에 거의 10배에 달하네요, 그럼요. 그렇다고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처음에 은폐와 이제 축소 심각성을 좀 낮게 외부에 알려서 많은 전문가나 뭐 다른 국가들이 초기에는 심각하지 않다고 봤던 건데 지금 뭐 까놓고 보니까 시 주석이 이거 제대로 해라 한마디에 지금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 나온 자료도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왠지 점점 걱정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는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확진자들은 무엇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폐렴에 준해서 수액 치료와 항생제 2차 감염이 10%에서 오기 때문에 세균에 대한 항생제 투약하고 산소 공급하고 인공호흡기 장착하고 저산소증이 있으면 이제 산소를 공급해야 되고요. 이런 일반적인 치료로도 사망률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는 당장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뭐 에이즈 치료제나 다른 예.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이제 허가돼 있는 약물 중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예. 의사가 판단해서 투약하는 치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백신도 지금 아직은 개발이 안 됐다는데 이 백신은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 치료제 없고 백신 언제 개발해야 되냐 예. 이런 얘기를 가장 궁금하잖아요,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요. 맞습니다. 뭐 백신만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예. 단적으로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2003년 사스도 예.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치료제나 백신이 없습니다. 아직도 없습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의 어려움, 또 투자가 뭐 미흡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항상 뭐 이 신종감염병이 생기면 언제 왜 안 했느냐 이런 예. 그 타령을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좀 이번에 좀 제대로 연구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감염 경로를 보면요. 뭐 침과 같은 비말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외부로 나와서 그리고 뭐 점막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혹시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괴담처럼 나온 얘기도 있는데 피부 접촉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 이거는 아닌가요? 지금 이제 감염 경로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예. 일단은 환자가 기침 재채기 하면 예. 그 작은 물방울 소위 비말이라고 하는 예. 안에 이제 바이러스가 있어서 뭐 옆에 1, 2m 이내 사람이 있으면 얼굴에 재채기를 하면 얼굴에 묻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얼굴에 있는 피부는 바이러스가 침투 못 합니다. 근데 이제 눈이나 코나 입 안에 점막은 약하기 때문에 비말핵이 비말이 여기 붙어서 침투가 가는 이게 이제 호흡기 비말이고 예. 또 하나는 콧물 재채기 하면서 손으로 부지부식간에 코를 후비면서 만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손에 콧물이 묻고 바이러스가 묻으면 그 손으로 악수를 하면 상대방이 그 손으로 또 자기가 코나 눈을 부빌 수가 있어서 감염되는 또 그 손이 거고. 점막에 닿거나 하면 또 감염되는 거군요. 그게 이제 신체 접촉에 의한 전파고요. 예. 세 번째는 기침 재채기를 하면 주변에 뭐 탁자나 컴퓨터나 뭐 손잡이에 예. 그 비말이 묻어서 거기 바이러스 묻어 있는데 예. 뭐 30분이든 1시간 시차를 두고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또 만져서 그 손으로 접촉 감염이 되는데 이건 간접적인 접촉 전파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 세 가지의 주 감염 전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손 씻기 열심히 하고 기침 에티켓 지키고 마스크 착용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눈, 코, 입, 이 점막이 있는 곳으로 그 균이 닿거나 손이 가거나 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눈, 코, 입의 점막을 보호해라. 마스크를 쓰든 손을 씻든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건요. 지금 뭐 의심 증상이 나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99번이나 뭐 보건소로 연락을 하라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올 때 의심을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는 뭐 국내 지역사의 전파는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예. 14일 이내에 뭐 우한이라든지 중국 사실 우한만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 뭐 예. 베이징, 뭐 샹하이, 저장성 이런 다 100여 명 환자가 생겼기 때문에 예. 일단 중국에서 오시는 분이 입국하신 분이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예. 뭐 근육통, 몸살 감기 증상이 있으면 일단 의심해야 되고 예. 이럴 때 무턱대고 돌아다니시거나 또 병원을 그냥 가시기보다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서 예. 독방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이제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저도 계속 1339에 신고하시라고 했는데 예. 어제 뭐 먹통이라고 그래서 예. 좀 정부 당국에서 빨리 2339를 대폭인원 보충을 해서 예. 전화를 국민이 걸었을 때 안내를 좀 안전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339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전화가 몰리니까 다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래요. 이거 빨리 어떻게 좀 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일 우리 전세기가 우한으로 가서 한국 분들을 모시고 올 예정입니다. 지금 4대가 갈 예정인데 그분들이 오시면 일단 2주간 격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정도 기간이면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뭐 중국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예. 이 잠복기가 1일에서 뭐 최대 14일이고 예. 한 7일에서 10일 정도가 이제 평균적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아무 증상이 없으면 일단 안전하다, 감염이 안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주 고려대 고려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서 뭐 안심되는 점도 있고, 그러니까 무엇을 조심하시는지, 조심해야 되는지, 그건 분명히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 점막에 무언가 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지금요. 그리고 손 자주 씻으시고, 외출할 때는 가급적이면 마스크 쓰시고요. 그리고 중국을 혹시 다녀오신 분들은요,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전파 가능성이 너무나 지금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자, 신종 코로나 관련된 기사 잠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시죠. 자, 우한 고립 한국인 700명 구출 작전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4대의 전세기가 날아갑니다. 그리고요, 전방위 대응이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한 공항까지 셔틀버스 수송, 그리고 귀국 후엔 14일간 2주군요. 격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심 증상자는 현지에 잔류 방치입니다. 이분들은 타실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의료원을 찾아서 여러 가지 당부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강력한 선제 조치들이 조금 과하다는 이렇게 평가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또 발빠르게 시행될 필요가 있고 2차 감염을 최대한 그런 조치들을 빈틈없이 지켜나가면서 자, 지금 정부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또 생각해볼 지점이 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우한교민 전생이 탑승 전 겸역한다. 귀국 즉시 정부 시설의 보호 조치. 자, 여기서 이 정부 시설이 어제 조금 얘기가 됐습니다. 보시죠. 보호시설로 천안교육원 등이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 소유한 어떤 연수원 같은 건물이거든요. 그러자 일각에서는 천안을 우롱하는가, 왜 천안이냐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천안 쪽에서. 수용 불가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가 요 전세기 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전에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는 천안에 2곳 구체적으로 명기가 돼 있었어요. 그러자 논란이 일자 브리핑 때는 이걸 또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또 되고 말았죠.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우한서 송환 700여 명, 천안 2곳의 수용 검토. 이런 얘기가 처음에 정부에서 나왔거든요. 인근 주민들 왜 하필 우리 지역이냐 거센 반발이 있답니다. 그러다 충남도 아직 확정된 것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우가 실장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또 옮기게 되면 또 같은 반응 아닐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전염병 예.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제 시민의식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앞서도 김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정확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발생됐는지 과연 그 전염성이라든가 실적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예. 대한 정부의 정확한 판단, 그러니까 예.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고 그리고 시민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 속에는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어제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좀 지나칠 정도로 과감하게 예. 투기 대응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예. 그렇지만 너무 또 지나치게 공포감을 갖는다거나 예. 유언비어 이런 데 현혹되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공기 중에 감염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금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혐오시설로 보기는 좀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역민들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예. 과연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예. 것은 이게 국민의 어떤 생명 건강이 예. 돼 있는 문제인데 예. 정치적으로 또 상당히 좀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적인 것을 자꾸 부추긴다든가 예. 이런 점이야말로 어떤 외교안보 못지않게 초당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그 어떤 여야 예. 떠나서 어떤 지역 어느 특정 예. 지역을 떠나서 한번 국민들이 예. 좀 성찰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러니까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럴 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병입니다. 병에 어찌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큰일 납니다. 정말로요. 최하 고문님. 네. 자, 이거 지금 이분들 어딘가에 2주간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안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반발했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또 다른 곳으로 바꾸고 아니면 아예 공개를 안 하고 몰래 수용을 한다.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천안 사정을 보면요. 예. 천안 시장이 부재입니다. 지금 유고돼서 선거법으로 지금 시장이 안 계신다는 게 예. 더 시민들이 지금 좀 불만이 있고요. 예. 2018년도 기억하시면 라돈 침대들 예. 수거해서 천안에 지금 했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했는데 왜 또 하느냐. 그러니까 천안 분들 입장에서는 왜 자꾸 우리한테 그러냐는 그렇죠. 생각을 하시겠네요. 인구가 70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충남에서는 제일 많은데 그러니까. 예. 거기 유동 인구 많은데 왜 여기다 넣느냐. 그러니까 이건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 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렇죠. 이 긴급성이 지금 있기 얘기가 때문에 나온 것이 공공시설입니다. 네, 공공시설들이 예. 가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진짜로 지금은 뭐 전방위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예. 하고 지금 여기서 다른 곳으로 정한다는 것은 진짜로 또 다른 이 또 갈등을 예. 하기 때문에 현재 정한 데서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4단계가 있습니다. 관심주의, 경제, 예. 심각인데 예. 이 부분에 준하는 그러한 재원과 인적 지원들을 병행해 가면서 지금 정하신 대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정부가 위기 대응을 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실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정말 잘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스토리를 줬다 부실 검증이 된 건가? 인재가 된 인재 영입. 이런 제목입니다. 자, 그럼 기사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스토리만 줬다 부실 검증이 됐다. 인재가 된 원종건 인재 영입. 아랫부분에 사진 있죠? 어제 본인이 기자회견을 한 뒤에 뭐 질문을 받지는 않았어요. 본인의 얘기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 뒤에 퇴장을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죠. 민주당의 총선 이후 영입 인재였는데 미투 논란에 휩싸입니다. 하루 만에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자격을 반납하고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홀로 진실 밝히고 명예회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예회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뜻인가요, 그럼? 인터넷에서 영입 발표 때부터 의혹이 떠돌았다. 당황한 민주당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뒷북 대책을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일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민주당에서 야심차게 인재로 소개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요 내용들과 관련해 아침에 매일경제의 시그널 초크로입니다. 빈칸 채우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여기 보시면 같은 내용을 다룬 기사인데요. 제목에 빈칸이 2개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잡으려다 무엇을 놓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묘사한 제목입니다. 여기 뭐 부제를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 아마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20대 남성을 겨냥해 영입한 원종건 의혹 제기에 민주당은 뭐 사생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생활이다라는 얘기. 그러나 검증 소홀했다는 비판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민주당 지지층이 20대 여성들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성을 상대로 한 어떤 의혹이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묘사하면서 제목은 무엇을 잡으려다 무엇을 놓쳤다. 지금 민주당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패널 네 분께서는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습니다.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습니다. 그 자체로 죄송합니다.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었던 청춘이지만 분별 없이 살진 않았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해도 지루한 진실 공방 자체가 부담을 드리는 일입니다. 더구나 제가 한때 사랑했던 여성입니다. 주장의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함께했던 과거에 대해 이제라도 함께 고통받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게 회견을 하고 마치고 기자들이 보통 추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나 추가 질문을 받지 않고 떠났습니다. 자, 그럼 네 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정답을 적으셨는지 한 분씩 확인해 보겠는데요. 먼저 정우갑 실장님, 표심, 민심
그럼 네. 이렇게 되네요. 네. 표심을 잡으려다 민심을 놓쳤다. 젊은 층의 표심을 잡으려다 큰 민심을 놓친 게 아니라 예.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예. 그러면은 표심 잡으려다 그러니까 더 큰 걸 놓쳤다는 거네요, 지금요. 뭔가 작은 어떤 부분에 대한 목적을 뒀다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양호 고문님께서는 청년 여성 이렇게 쓰셨습니다. 청년을 잡아서 여심들의 미투를 통한 우리 사회적인 그런 욕구를 놓친 거다. 스토리에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예. 사람들을 놓치고 있다. 중요한 게 과연 뭐가 중요한지 그걸 모르고 지금 놓쳤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자, 이번에는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이 남자 민심 그러면은 이 남자를 잡으려다 민심을 놓쳤다. 네. 어떤 뜻입니까? 20대 남성층이 좀 약하다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림을 좀 약간 그르친. 예. 그러니까 역시 어떤 작은 유권자층에 호소를 하려다가 큰 유권자층을 놓치는 격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요. 좀 비슷한 답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변한봉 변호사는 이 남자에다가 이 여자라고 썼습니다. 그럼 이 남자를 잡으려다 이 여자를 놓친 겁니까? 그렇죠. 20대 남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썼는데 이제 대꾸를 마치기 위해서 아마 이 남자 하니까 예. 20대 여성들이 가장 분노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으려다 20대 여성들의 표심을 잃었다라는 뜻에서 이 남자, 이 여자가 아닐까 한번 추측을 합니다. 보니까 뭐 이 남자 표현도 있고요. 민심이란 표현도 공통 등장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정답을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무엇을 잡으려다 무엇을 놓친 걸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이 남자 잡으려다 이 여자 놓쳤다. 변한봉 변호사가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뭐 이 남자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은갑 실장님이 표현하신 표심을 잡으려다 민심을 놓쳤다.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들어맞는 제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국민일보는요. 이해찬 대표 얘기를 하고 있군요. 미투 연루 원종건 사퇴, 묻지마 영입 사과 한마디 없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다. 기억을 돌려보니까 사실 이 원종건 씨 영입할 때 이해찬 대표가 소개하고 이렇게 같이 왔잖아요. 이 영입 인정. 그런데 왜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무 얘기 안 하냐 이런 기사입니다. 지금요. 사적 영역으로 규정한 여당 지도부 인식이 아니하다. 이런 상황을 단순히 사생활 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뭐 인재 14호 어제 발표가 있었죠. 근데 거기서도 영입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얘기조차도 안 하더라. 야당 거센 비판하고 있습니다. 총선 앞 악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여당의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 각각 다르게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전 검증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사전 점검을 나름대로 하고 영입을 했는데 오늘 이제 원정근 씨 경우 같은 경우는 사적인 영역이라 저희가 검증하는데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성 파리식 그리고 쇼잉 인재 영입이 그 문제를 불러왔다는 것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SNS 유명인만 찾다 보니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 아닌가 합니다. 피해 여성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기자회견문은 그야말로 참담한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당의 지도부가 이 같은 문제를 가벼이 여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아주 강한 비판의 논평이 나왔어요, 어제. 자, 김상일 평론가. 이쯤 되면 이해찬 대표 왜 사과를 안 하냐. 지금 이 기사는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좀 사과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공당의 예. 대표로서 국민에게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그 당의 하나의 모습으로서 선보인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사과의 수준을 뭐 정해야 되겠지만 예.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민에 대한 공복으로서 내지는 공인으로서
뭐 예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잘해보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인재 영입을 할 때 무슨 일부러 악의가 있어 하지 않게 그렇죠. 잘해보기 위했는데 이제 사고가 터진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현재의 정치가 잘 바뀌지 않는 것을 외부 수요를 통해서 어떤 그 외부 충격 내지는 교훈을 통해서 바꿔보려고 한다는 의도는 폄하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재 영입이 문제가 아니라 인재 자체가 인재였느냐 아니었느냐가 문제이라는 것을 좀 더 뭐라 그러죠? 포커스를 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최영호 고문님. 네. 사실은 어제 이제 그 사안이 불거지자 이거 검증을 이렇게 한 거냐, 검증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반응은 사적 영역이어서 사생활이어서 뭐 이런 설명이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 부분을 영입했을 때 사적 영역을 들어가셨었죠. 왜냐하면 시청각 장애이신 어머니를 모시고 그게 사적 영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적 영역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칭찬을 받은 인물인데 그렇죠. 이 말씀이에요? 그걸 스토리를 하면은 그 반면에 또 다른 그런 그늘이 있었다는 부분들은 검증을 했어야죠. 이 부분에 순수하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역경을 이겨내는 의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사적 영역 갔어야죠. 이 사람 자체의 가치를 갖고서 지금 인재 영입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자꾸만 스토리텔링으로 가는 부분들은요. 진짜 정치권에서 이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청년 세대를 차근차근 교육해서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웠어야 되는데 여야 다 지금 뭐 아무도 그거는 안 해놓고 스토리가 괜찮고 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으면 영입을 한다는 거죠? 스토리는요. 100% 사적 영역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민주당에서 나온 사적 영역이라 한 부분을 또 이렇게 비판을 해 주시네요. 김상일 평론가께서 약간 반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짧게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이 100%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겠습니까? 우리가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 개방형 그 공무원제를 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고이면 썩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부의 수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 전체적인 비중을 볼 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그것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는 거는 좀 약간 부당하다고 봅니다. 자, 정우가 실장님. 지금 민주당 굉장히 곤혹스러울 텐데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주당은요? 그러니까 지금 원중문 씨는 사실이 아니다. 뭐 해당 여성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뭐 좀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심의를 기울여 영입한 인사가 지금 사태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권에서 사과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고 결과가 그렇게 벌어졌으면은 그러니까 젊은 층에 지금 표심을 얻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젊은 층은 소위 말하는 쿨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쿨하게 사과를 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인정하면은 더 이상 크게 문제시하지 사실 않는. 내용보다 태도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특히 그걸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정치적 논란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정말 젊은 층을 위하고 그 표심을 위한다면 그들의 공감, 뭐 예를 들면 성인지 감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의 공감 속에 들어가서 어떤 판단하고 사과에 대한 액션도 그렇게 맞춰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2012년에 예를 들면 김용민 씨 막말 파동 같은 경우도 사과의 타이밍을 늦추면서 늦어지면서 굉장한 영향을 받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점도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안한 상황이 되면 빨리 미안하다고 하면 됩니다. 그거를 미안하지 않은 척 하다가 결국에는 미안한 게 아니라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상황도 와요, 사실은요. 정치권에서 자주 본 모습입니다, 사실은. 자, 변호범 변호사. 한국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원종건 씨 관련해서 어제 나온 보도들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한국당에서도 영입을 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입니다. 맞습니까? 그 인재 영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진지하게 어떤 사람을 놓고 뭐 얘기가 오갔던 것은 아니고요. 총선을 앞두고 이제 아마 지지난달 정도였을 겁니다. 그 주요 당협위원장 당직자들에게 전부 한 10명 정도씩 좀 추천을 해달라라고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3천여 명 정도를 명단을 취합을 했었고요. 그 인원들에 대해서 이제 당 지도부에서 개별적으로 보면서 이분은 조금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연락을 드렸던 적은 있고 그 안에 한 명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 영입을 차원에서 한 10명, 20명 핵심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분과 진지한 얘기를 하면서 뭐 비례든 지역구든 우리 당에서 일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오갔던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당직자들한테 한 2, 3천 명 추천을 받고 그중에 몇 명을 추려
그래서 한번 접촉을 해봤는데 사전에 뭐 내 추천된 것도 몰랐고 나는 내 당 색깔은 한국당과 맞는 것 같지는 않다 해서 바로 얘기가 끝났던 거였지 어떤 진지한 얘기가 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원종건 씨가 한국당을 선택을 했어요. 본인이 여기는 제가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입인재로 소개가 됐으면 한국당에서 터졌겠네요, 이 사안이요, 지금 그러면. 그랬으면 아마 지금 몇 배 이상으로 곤혹을 치르고 계시겠죠. 한국당이었기 때문에. 한국당이 사실 인재 영입 갖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는데 또 다른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엔 피해 갔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이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물론 영입된 인재분들 중에서 다수는요, 굉장히 괜찮으신 분들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들이 또 곳곳에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이어가 보겠는데요. 역시 민주당과 좀 관련돼 있습니다. 여당 황운하의 총선 출마 적격 판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른바 이게 울산시장 의혹, 그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서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총선 출마 적격이 나왔어요. 그런데 반면에 송병기, 김의겸은 판정 보류, 그리고 현역 하위 20% 22명에게 통보됐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도 있습니다. 보시죠. 김의겸, 정봉주 끊어내느라 쩔쩔 이렇게 됩니다. 민주당이 3차 심사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적격인지 아닌지 결론을 못 낸 겁니다. 계속 연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을 못 냈다. 그러자 김의겸 페이스북을 통해 꼭 이겨내겠다.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자꾸 결론 못 내고 연기하는 거는 이게 스스로 그만두라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출마 의지를 밝혔어요. 그리고 불출마 권유 정봉주 전 의원 등록 마쳤다. 역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이렇게 가고 있군요. 지금 제목에 쩔쩔 매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의겸 신청자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 검증위원회 산하의 현장조사 소위원회가 현장에 실사도 나가고 또 신청자를 직접 대면해서 설명을 듣기도 하고 또 주변 관계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들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확인해야 될 사안이 다시 오늘 발생함으로써 현장조사 소위원회가 이 추가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그 보고 결과를 토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총선 출마 적격록을 놓고 3차 심사까지 했는데 결론을 못 낸 거예요. 분명히 뭔가 고민 아니면 망설임이 있었는데 여기 기사에서는 쩔쩔 매고 있다라고 했어요. 김사일 평론가. 네. 뭘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글쎄요. 아무래도 김의겸 대변인이 이 정권 탄생과 그 이후에 뭐 기여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것이 그 기여한 부분에 비추어서 얼마만큼 뭐 그 징계 내지는 그 처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불이익을 줘야 할 부분인가 이거를 저울질하는 게 고민이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총선을 치러 보면은 두 가지의 그 큰 주요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인물이에요. 하나가 인물이고 두 번째는 당의 색깔입니다. 바람이죠. 근데 김의겸 그 전 대변인 같은 경우 인물 경쟁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당이 전체적으로 바람을 일으키거나 당 대 당으로 색깔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그게 흠결이 된다면 전국 선거 내지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후보들의 선거에는 불이익이 될 수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저울질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곳의 선거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중앙당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고민을 거듭하는 거 그러면은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결정은 두 가지입니다. 적격 아니면 부적격이잖아요. 근데 적격을 하자니 전체 선거가 걱정이 되고 부적격을 하자니 개인의 경쟁력이 있는데 좀 미안한 것 같고 뭐 이런 겁니까 지금 상황이? 자, 그러니까 이게 일을 처리할 때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개인에게 결단을 부탁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거는 보고 본인이 알아서 결정해 예. 주세요. 예. 근데 그 결정했잖아요. 꼭 이겨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단계가 예. 넘어가면 또 그 다음 단계의 결정을 또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변호부 변호사. 지금 적격을 하자니 누구 얼굴이 떠오르고 부적격을 하자니 누구 얼굴이 떠오르는데 누구 얼굴이 떠오를까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심사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저는 그런 복잡한 내부 사정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예.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만 다른 당이니까 예. 외부에서 만나면 이 문제는 김의겸 그 전 대변인이 일찍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부동산 투기가 아니었다, 시세차익 기부하겠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처분해서 바로 시세차익 기부를 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 당시 뭐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거는 기부에 문제되지 않는다. 그 문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그냥 그 8억 8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기부를 하셨고 예. 그대로 평가를 받겠다고 한다라면 또 논란이 있었겠죠. 금방 지나갔었겠죠. 근데 지금 계속 논란이 증폭되는 거는 그러면 공천 안 받으면 기부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냐라는 색안경을 끼게 보게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럼 기부하겠다라는 거는 그런 공천을 돈 주고 사겠다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을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본인이 정말 부동산 투기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찌감치 기부를 해버리시고 그다음에 총선에 신발을 받겠다고 하셨다라면 진정성 인정받으셨겠죠. 예. 근데 본인이 공천 받을까 안 받을까 보면서 기부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 볼 때는 뭐야 돈 주고 사겠다라는 거야? 공천 안 받으면 기부 안 하겠다라는 거야? 그렇게 의심받으니까 더 상황을 보니 꼬이게 김의겸 전 만드셨죠. 대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논란이 되고 저렇게 그렇죠. 논란이 되고 이런 상황이긴 네, 하군요. 진즉에 지금. 기부를 하셨으면 차라리 문제가 덜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무튼 뭐 민주당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서울신문은 제목으로 쩔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총선이 다가오니까 어떻게든 결론이 나오겠죠. 선거 개입 의혹 사건입니다. 이 기소 여부를 놓고요. 또다시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또 대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한번 또 그랬죠, 지금? 보겠습니다. 수사팀 백원우 송초로 기소 결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또 버티기다. 결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또 조선일보는 버티기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윤석열 총장이 4달 3일 인사 발령 전에 울산 선거 사건 처리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4달 3일이면 얼마 전에 있었던 중간간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발령일이거든요. 이제 인사밀이 났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 하라고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팀이 어제 3차례나 이성윤 지검장을 찾아갔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검토하겠다 이런 말만 하고 밤 늦게까지 뭐 검토하다가 퇴근을 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법무부가 뭔가 또 입장을 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수사팀 백원우 기소 결재 올리자 법무부 내부 외부 협의를 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부 외부. 법무부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의 뜻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협의를 하라. 이건 기소 반대하는 이성윤 지검장에 힘 실어준 것이다. 4달 3일 중간간부 교체 앞두고 수사팀 기소 의견 올렸지만 이게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오늘 윤석열, 이성윤 주례 회동이 있는데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 먼저 최양호 고문님하고 정은배 실장님 두 분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최양호 고문님. 언제까지 이런 일 반복돼야 될까요? 얼마 전에는 이 감찰 무능으로 관련해서 거의 비슷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지금. 오늘 기사에 나왔듯이 오늘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 이성윤 지검장하고가 주례 회동이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지금 뭐 어쨌든 간에 뭐 의사 표명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뭐 총장은 분명히 또 지시를 내릴 거고 거기서 또 파열이 있는데 이상현 지검장이 지금 뭔가 자기의 의사를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틀 국민의 상식선상에 보면 수사팀하고 지검장하고가 서로의 뭐 의견 충돌이 있다면 그것을 조정하는 사람은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럼 그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의견을 내야 되고 거기서 또 의견이 안 되면 설득을 해서 그 다음에 최고의 모든 책임을 지는 총장의 방향성으로 나가는 게 검찰의 모습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언론에서 사실 뭐 이렇게 갈등, 뭐 대치전선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물론
법무부나 검찰 쪽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불만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치 전선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같은 의견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또 같은 의견으로 가고 있어서 이게 막 섞여 있습니다. 지금 같은 조직 내에서. 그래서 일이 복잡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정원관 실장님.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일단 진단도 하지만 이거 풀어가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검찰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은 사안별로 어떤 정치적인 대리전을 치르는 형태의 시각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과 원칙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에 맞게끔 하면 될 텐데 지금 움직이면 어쨌든 뭐 지검장과 검찰총장 간의 또 이견 또 법무부 서로 다 충돌하는 모양새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건 맞죠. 그러니까 담당 부장과 차장이 지검장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도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에요. 또 지검장이 검찰총장과 의견을 달리한다는 것도 어려운 거죠. 그것도 참 보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을 조율하는 것이죠. 조율하고 결과가 딱 나오면은 그게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검찰에서 각 분야에서 언론 프로에 예를 들면 여론에 대한 움직임을 보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끝없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치권에도 같이 붙어서 또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검찰의 오늘의 민낯을 좀 보여주겠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뭐 지검장과 검찰청 오늘 만난다고 하니까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이게 과연 검찰 조직으로 해서 맞는 것이냐. 우리가 법이라는 것도 원칙을 중시하는 조직에서 과연 맞는 것인지 좀 진지하게 보고 정말 기소 사항인지 아니면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인지 두 사람이 좀 깊이 있는 대화 속에서 뭔가 이해와 절충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지금으로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례 회동이 있는데요. 이 사안이 복잡해지게 된 거는요. 사실은 위계를 보면 돼요. 법무부 장관이 가장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검찰총장 밑에 서울지검장이 있고요. 그 밑에 수사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같은 의견이 아니고 한 건너뛰어서 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 복잡하고 항명이네 아니네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서로에서 지금. 그래서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마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찍어내기 인사 반발. 청와대 수사하던 부장검사 사표 냈습니다. 인사하니까 던지고 가버렸습니다. 김성주 공공수사 3부장 사이. 중간 간부 인사 이후 첫 사례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 차질 우려가 있다, 지금. 요거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거든요, 지금 아예. 그러자 사표를 냈다.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게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여기는? 뭐 이제 그 직제 개편이 되면서 이제 자신의 수사팀이 해체가 되고 그것이 이제 일반 뭐 형사부로 바뀌게 되니까 더 이상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데 대한 항명의 표시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그 정권 핵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특수수사를 담당해야 될 부사체를 해체시켜버리고 일반 형사부 사건이 오게 되면 기존에 투입하던 인력들이 일반 형사권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수사가 불가능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항명의 표시로 이제 사표를 내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일 못하겠다 나는 이 상태에서는 검사에 있는 게 뭐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보면 어떤 인사 때 아니면 어떤 불만 표시로 검사들은 사표를 자주 던지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뭐 관리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근데 이번에 역시 반발, 이 사표 자체가 그냥 사표가 아니라 반발하는 사표다. 뭐 이런 분석도 좀 곁들여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었군요. 아빠 회사에서 대체 복무를 한 37살. 법원에서는요, 다시 군대 가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37입니다. 대표가 사촌 이내에 해당된 대체 복무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 어떤 회사에 뭐 CEO가 누구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누가 지배하느냐. 그런데 그게 사촌 이내. 그러니까 아빠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법원 서류상 대표 아닌 실소유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병영 모사, 이 사연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거는? 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중에서 실제 군대 입소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한 3년 동안 산업재 전문 연구요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공계 우수한 재원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에서 일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역량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산업이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다만 이걸 악용하는 제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 대표이사와 그 산업재에 복무하는 사람 자체가 4촌 이내 인척이면 안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근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를 받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전혀 모르는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라라는 취지로 만들었던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몇 년 지나서 그 회사를 수사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대표이사가 실질상 대표이사가 따로 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4촌 이내의 대표가 되면 안 되는데 너희 아버지가 실질적인 운영자였으니까 너는 복무를 취소하고 다시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이제 병무 측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거기에서 대표이사는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돼 있으니까 법인 등기부를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정상적으로 복무를 했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거기서 법원은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법인 등기부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례로 예를 들자면 삼성의 회장이 이건희지. 이건희가 대표이사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건희 회장이 중요 의사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법에서도 실제 왕 회장 또는 어떤 그 대표이사 아니다 하더라도 현재 의사결정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대표이사로 보는 것처럼 법원에서도 이 사안에서 실질적인 대표가 누구냐,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냐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병역법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번에 판례가 형성이 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겠네요, 앞으로요. 네, 김상일 평론가. 네. 이런 사례 더 있지 않을까요? 왠지? 당연히 더 있겠죠. 우리가 그 교수들의 논문을 봤잖아요. 논문에 자신의 자제들을 이름을 올려주면서 자신들의 자제들의 이름만 올려준 게 아니라 서로 품앗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지어는 어디까지 의심을 해봐야 되냐면 저런 병역 특례 업체의 오너들 간의 상호 품앗이까지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서로의 자제들을. 서로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것까지도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드러난 이상 국민들은 상당한 박탈감을 또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요,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어떤 상황일지 패널분께서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원숭이가 있죠? 어떤 차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받아요. 지금 바나나 건네받은 원숭이. 어떤 행동을 할까? 이 원숭이가 여기 지금 바나나를 그 손에 주니까, 사람이 주니까 바나나를 덥석 잡습니다. 원숭이, 바나나, 원숭이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진을 준비한 이유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니까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이 무엇일까? 혹시 최영 고문님 상상되세요? 아니, 저 설이고 뭐 나눠주고 덕담 주고 뭐 이런 거 연장선상으로서 바나나를 까서 이 어린이한테 다시 주지 않았을까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봐서 원숭이가 바나나를 까서 다시 어린이한테 준다고요? 네. 엄청난 원숭이인데요. 그러면 그럴 정도면요. 김상희 평론가는 어떻게 상상이 되세요? 다음 장면. 그 말씀 듣고 나니까 뭐 그런 방향으로 또 상상이 드네요. 그러니까 혹시 또 나눠서 반 자기가 갖고 거의 사람과 같은 모습을 볼 수도 있다. 네. 과연 그럴까요? 요 정답은요.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시죠. 자, 보세요. 뭔가를 주죠? 뭘 던지고요. 바나나를 줍니다. 근데 던져버려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다 던집니다. 과자를 주니까 먹어요. 원숭이가요, 바나나를 거부하고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나는 과자만 집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요. 최영 고문님. 네. 그러니까 원숭이가 너무나 인간들의 맛에 길들여진 거 아니냐. 첫 번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요. 원숭이가 사람과 어울려 살 테니까 야생성을 잃어버렸다. 바나나를 모른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야생의 그런 어떤 성질을 이제 잃어버린 건데 동물이라든가 뭐 우리 애완견도 있고 반려견도 있고 많이 있지만 동물은 가장 야생성이 있을 때 가장 동물스럽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저기 분명히 이제 굉장히 유명한 유원지 같은데 그렇습니다. 너무 저런 이 인간의 귀속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로서도 뭐 이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듯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원숭이가 바나나 맛을 잊고 과자의 맛에 길들여진 건가요? 이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뭐 오늘 저희 제작진이 하도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라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인간이 과연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사실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역시 이게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공존, 뭐 이런 걸 또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좀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이 기사를 놓고 저희 제작진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정치권 기사긴 한데 많은 분들이 식상하다. 과거에 많이 봤던 모습 아니냐. 뭐 이게 무슨 큰 뉴스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마지막 순서로 좀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다루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또 판단을 했어요. 먼저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손학규 비대위 거부한다. 안철수 전 대표가 비대위 구성하고 본인이 비대위원장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죠. 요구를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 손학규 하루 지나서 거절했습니다. 기자회견 통해서. 바른미래 또 쪼개지나. 또 쪼개집니까? 쪼개질 게 있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루 만에 안철수 제안 거부했다. 손학규 이런 얘기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마치 오너가 CEO를 내쫓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를 오너에 비유했고요. 본인을 CEO로 묘사를 한 겁니다. 오너가 CEO 내쫓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럼요. 여기서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4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을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손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공언해 오신 대로 비대위를 만들고 저한테 맡겨주시는 방법이 있겠고, 만약에 그렇다면 잘 모시고 당을 혁신해 나가겠다. 또는 손 대표님께서 계속 의지가 있으시다면 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재신임을 묻고 그러면 탄탄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지휘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제안 드린 겁니다. 손 대표님 제안 안 받으시면 독자신당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저는 당 대표실에 와서 만난다는 게 정치적인 예의 차원인 것으로 생각을 했지. 많은 기자, 카메라를 불러놓고 저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일방적인 통보, 언론에서 말하는 소위 최후 통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개인 회사의 오너가 CEO를 해고 통보하는 듯 말입니다. 저의 퇴진을 말하는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고 위원장은 자기가 맡겠다고 하는 것이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상황을요. 자, 관련 기사도 있는데요. 마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기사는 이렇게 분석을 했군요. 당비 100억 쥐고 총선 뛰려는 손학규. 당내에서도 노욕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비 100억. 돈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철수의 사퇴 요구에 거부 회견을 했습니다. 방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다. 오너가 CEO 해고 통보하듯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당비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랫부분부터 좀 잡아주세요. 손 대표는 총선까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제3지대 청년그룹과 총선을 치르겠다는 요 위쪽입니다. 치르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학규 대표의 의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비와 국가보조금 등 100억 원을 쥐고 총선까지 가겠다는 것이다. 지금 바른미래당에 100억 정도의 돈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 정도 자금이면요, 총선을 잘 치를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자, 정우가 실장님. 손학규 대표의 생각,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 뭡니까? 각각 분석 좀 해주세요. 안철수 전 대표는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어쨌든 비대위 구성 또 재신임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가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단호하게 이런저에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손 대표는 조선일보 분석 기사처럼 자기 스스로 새로운 어떤 인물 영입해서 치르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도 당장에 그러면 또 다른 당을 만드느냐, 그것보다는 한두 번 더 중재 노력을 하면서 뭔가 손 대표의 절충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할 것으로 봅니다만 과연 잘 되겠느냐, 거의 회의적인 느낌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대표의 선택은
새로운 신당, 예를 들면 자기를 따르는 의원들 중심의 신당 형태로 뭔가 세를 규합한 뒤에 지금 이제 통합추진위원회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합류하면서 중도개혁 보수당에서의 차기 주자로서의 움직이는 그런 의지를 가지면서 서서히 행보를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수환 평론가. 네. 지금 이른바 이제 바른미래당 당권파, 그러니까 지금 잔류해서 남아서 당을 지키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요, 손학규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둘 다 이선 후퇴하라. 뭐 이런 주장도 있더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그것으로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총선 이후에 또 길이 열립니다. 근데 지금 모습은 두 분 모두 일선으로 나서려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습. 이것을 국민이 좋아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도 정치 실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나타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종료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 눈에는 사실 또 싸우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학규 대표께서는요.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와서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셨잖아요. 지난 12월에 안 전 대표가 돌아오면 전권을 다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공언하셨습니다. 그죠? 본인은 또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합니다. 또. 그러면 그것도 기억을 못하시는 기억력을 가지시는 분이 지금 어떻게 공당을 이끄시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뭐 저렇게 말할 정도의 뭐 구실은 가지고 있겠으나 미래를 생각한다면 본인이 하겠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는 또 너무 성급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하나 있는데 보시죠. 다음 관련된 기사입니다. 요 기사인데요. 안철수계 김영환, 문병호 오늘 통추위 합류. 통추위는 보수 통합을 지금 추진하는 곳이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는 귀국하면서 보수 통합 일로 안 간다고 했는데 안철수계 의원들은 안철수계 인사들은 간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통합신당 중도보수 확장 선언, 안철수 합류 물밑 작업 돌입할 듯하다. 안철수 측 명분 공간 열리면 참여한다. 이거 뭐 열어둔 겁니까 또 지금? 최영학 고문님. 이거 얘기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럼. 근데 어떤 시대 정신을 뭐 바탕으로 해서 비전을 제시한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세불리기만 하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우후죽순하면 신장개혁 뭐 이 간판만 바꾸는데 메뉴를 바꿔야 돼요. 근데 메뉴는 중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통합이 좋은 것이냐? 과거 사례를 보면 또 안 그래요. 2010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있었는데 거기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쪼개지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분열이 됐음에도 일당됐어요. 16대 18대 야당이 연합을 했지만 다 참패를 했습니다. 진짜 통합이 이러한 머리수만 모으는 걸로 통합이 돼서는 선거에서 집니다. 변함옥 변호사. 지금 뭐 안철수계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전히? 안철수 의원의 전 의원의 측근들은 상당히 관심들이 있어하는 것 같고 또 이제 뭐 통추를 끌고 있는 박형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안철수 대표를 반드시 끌고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 보수의 확장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만 남아 있는 것 같고 주변에서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생각이 읽혀지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는 당을 한국당에 넘기려고 하는 거냐 이제 또 하나 이제 빌미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안철수계 인사들과 통추위 분들이 만날 예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 일정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